그다음에 이거는 LG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국내 경제 전망 해가지고 나왔는데 세계 경제 전망 보니까 선진국 주도의 세계 경기 상승세가 주춤하더라. 선진국 주도의 세계 경기 상승세가 주춤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법인세 감소로 기업 투자가 늘면서 호조를 유지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경기 활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더라. 유럽 같은 경우 수출 둔화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일본은 소비가 살아남지 못해 부진이 지속되더라. 이런 거고요. 참고로 일본이 소비가 살아나지 못해 부진이 지속되더라. 일본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어떤 사회학자가 일본의 사회학자가 이런 걸 하나 발표를 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앞으로 일본은 2020년이 되면은 2020년, 21년 이렇게 해가지고 쫙 100년 동안 쫙 해서 일본이 어떻게 변해갈 거를 쫙 나오는데 거기에 책을 읽어봤는데 딱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020년도에 인구가 30% 정도 되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2가 누구더라? 할머니더라. 그래가지고 2020년 이후부터는 일본은 할머니 왕국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 이렇게 한번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고 잘해야 돼. 소비가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돈을 잘 써요? 할아버지 돈을 잘 써요? 할아버지 돈을 잘 써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이 어떤 주부로서이기 때문에 약간 알뜰하고 절약하는 그런 습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그런 습성에 대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고령화가 소비를 더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연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일본이 점점 소비가 약해지는 게 이게 이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많아요. 어떻게 돼요? 인구가 많으면 내수시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구가 많은데 그만큼 고령 인구가 많다 그러면 내수 소비가 내수 시장이 살아남지 못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일본의 지금 현실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뭘 발표를 하냐면 통계청에서 이때 인구 총조사를 해요. 2015년도에 총조사를 하죠.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에 이 통계 자료를 갖고 발표를 해요. 이때 발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2030년이 돼야지 인구가 하락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인구 하락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같으면은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자 수가 더 많으면은 네? 출생자 수가 많고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으면은.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2019년 또는 2020년 사이에 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요 똑같이 가게 되는 나라 요때로 오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는 2030년에 인구 증가를 봤는데 감소할 거를 봤는데 이번에 이 사태 출생자 수가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20년이 인구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2020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버리더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령화라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시장에 엄청나게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어떠냐? 내수 시장이 살아남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 내수 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인위적으로 애를 많이 낳는 건 그건 여성의 모독인 거야.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 간의 통일이 돼야지 적정 인구가 7,500만이 되는 거예요. 7,500만, 8천만 명이 돼요. 지금 북한의 인구가 약 한 2,50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5,500만 명, 8천만 명. 8천만 명 인구가 뭐냐면요. 요게 내수 시장. 그러니까 수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장 자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8천만 명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더라? 짧게는 2, 3년, 길게는 중간 정도는 4, 5년, 길게는 10년에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6위에서 7위까지 상승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6위에서 7위 정도가 경제력이 상승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만 달러예요. 4만 달러 정도 이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4만 달러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알아보시면 돼요. 이게 일본이 소비가 사라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돼요? 직업 중에 교육, 서비스업, 교육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헬스케어, 노인에 관련된 상품. 그쵸? 이런 직업군들이 살아남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가서 저기 밑에 애들한테 그러면 돼요. 야, 그래도 선생이 최고야. 이러면 죽는 거예요, 애. 그렇게 가기 싫으면 안 된다고. 선생이 최고야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선생이 최고가 아니라 누구? 선생은 되면은 죽으러 가는 목숨과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 자식이 나중에 가지고 되면은 선생 인구가 정체가 돼가지고요. 한 20년 동안 지나야지만 선생 될까 말까 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선생이요. 지금 적체돼가지고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요. 보통 5년에서 7년 기다려야 선생이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요. 아예 군 다니는요. 선생 자체가 뽑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심각하다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볼게요. 그동안 세계적인 저금리와 이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여기 자산가격 상승인데 저금리가 되면 반드시 올라가는 자산이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이 소비와 투자를 확대시킨 요인을 작용했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유럽의 양적 완화가 축소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락세인 거죠. 세계 경제가. 그 다음에 경기 상승 탄력도 약해서 올해 말 하향세로 전환할 거다. 미진한 성장세를 수년간 지속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재미난 거 한번 보여줄게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세계 경제가 4.5%예요. 평균 경제 성장률이. 근데 그때부터 여기 쭉 하면 약 3.5% 내외를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 16년도에 좀 2010년 떨어졌다가 2017년, 18년도에 쭉 올라오죠. 그렇죠? 2019년 3.5%를 갖다 예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밑으로다가 3.5에서 3.0 사이로다가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수년간 유지할 때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지역별 전망을 보면 미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가 될 거고요. 유럽, 일본은 이미 하향세를 진입했고요. 인도는 고성장 유지나 중국은 부채 리스크 확대되면 하향세로 가져갈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중국 내부 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믿지 못해요. 중국 같은 경우도 7%, 8% 경제 성장률이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에서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보통 5% 정도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5%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얼마 전에 재미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2030년이 되면요. 중국의 인구를 누가 넘어서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인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발표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갑자기 한 자녀 정책을 폐지를 해버리죠. 왜? 인구가 경쟁력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통상환경, 미중 무역 제재에 의해서 세계 경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게 올해 경제예요. 그 다음에 국내 전방을 보면요. 반도체 효과가 사라지죠. 중국, 미국 등 반도체 출하고 공급 능력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식한 중국이 여기에 반도체 생산하기도 뛰어들면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예요? 첨단, 지금보다 더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고덕에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고덕에 쏟아붓고 있는 게 차세대예요. 차세대 반도체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본격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1공장이 가공됐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국이 추격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대를 해보니까 평택 공장이 이 공장을 빨리 착공을 해버린 거예요.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기흥 같은 경우도 지금 마무리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충격 확산. 이게 이제 큰 거예요. 총인구 감소를 2030년 후 예상했지만 2020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출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출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2020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요게 2019년도 요쯤에서 작년 말쯤에 요게 온 거예요.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동시에 똑같아지는 상황이. 출생자 수는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은 고령화 사회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0년 되면 심각한 분위기가 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수요 부문별 전망은요. 소비는
구매력 둔화되나 일자리 정책의 버팀목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고령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세가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으로 가게 됨으로써 계속 이어짐으로써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구매력을 높여야 되겠다. 구매력이 높아지면은 소비가 산다.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최저임금은 인상하자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냉정해야 돼. 아셔야 돼요. 최저임금을 올렸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자영업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고령화되어 살면서 자영업자는 당연히 도태가 되거든요. 그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정부 입장에서 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책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은요. 전부 다 살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죽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살아버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좀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지. 건설 투자는요. 주택 공급 부족이 채워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거다. 여기 보면요. 주택 공급 부족은 채워지며 그쵸? 잘 보세요. 주택 공급 부족이 채워지며 그쵸? 건설 경기는 건설 인허가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뭐다?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을 할 거예요. 설비 투자, 주력 업종의 투자 둔화 추세가 지속되죠. 즉 말하면 반도체가 둔화되고 이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모든 부품들이 제조업들이 하향세를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왜 제조업이 심각하냐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국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벌써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장인데 스마트 팩토리예요. 옛날 공장들은요. 어떤 시험이냐면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라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이 만약에 시장에서 안 먹히면요. 이 공장 죽어야 되거든요.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요. 제품을 3개, 5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애초부터 만들어 놓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이 사라져도 뭐예요? 버팀목이 B, C, D, E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장 자체를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실현한 나라가 딱 2나라가 있어요. 그게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고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끝나고 나가지고 2010년 이후부터는 미국하고 일본이나 독일이라는 새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놀았어요. 논 게 엉뚱한 데 투자해서 그렇죠. 물에 투자하고 자원에다 투자하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다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에 투자했다면요. 지금은요. 깔끔하게 국민소득 35,000달러로 넘어섰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안 와요. 지금 와가지고서 최저임금 올린다면 다 국민들 전체가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어차피 올려도 뭐한다? 내수가 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은요. 단가 상승세가 멈추고 물량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수출도 점점 어렵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요 밑에 있는 그림이요. 주택 투자 비중 및 증가율 보면요. 밑에는 위에는요 뭐냐면은 GDP 비중, 총 주택을 GDP 비중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택 투자 증가율을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했을 때 어디 갔어? 주택 투자 증가율이 쭉 떨어지죠. 그렇죠? 되게 높잖아요. 주택 비중이 저기 그 비중이. 게다가 또 여기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얘들 이렇게 같이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이런 모습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즉 주택이 어느 정도 주택 비중이 GDP에 대해서 주택 비중에 따라서 뭐냐면 주택 투자 증가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의 모습이 여기잖아요. 최근의 모습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이죠. 얘가 지금 최고점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택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지금 전형적인 올해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